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 계신 청년분들 대부분이 등반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알고 계셔서 네. 그래서 하이킹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를 소개할 때 장거리 하이커라고 스스로를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그 명칭 그대로 좀 이제 장거리의, 긴 거리의 트레일을 하이킹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도대체 얼마나 장거리길래 장거리 하이커라는 명칭을 써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 사람들마다 좀 그 트레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한 50km에서 60km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길게는 몇천 킬로미터, 세계에서 제일 가장 긴 거리로는 몇만 킬로미터, 한 2만 킬로 정도 되는 장거리 트레일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장거리 트레일들을 열심히 걷고 있고요. 그냥 그런 거 이전에 산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산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하님의 경력을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경력상 특이하게도 이제 지금은 하이킹 위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네. 시작은 여기 계신 오영훈 총무님이 대상을 맡으셨던 2010년도에 한국 청소년 월드 참사대회에서 네. 아웃도어 활동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으시죠? 그 전부터 이제 산을 좋아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딱 그런 대외적인 활동으로 뭔가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오영훈 대장님과 함께 했었던 2010년도 한국 청소년 월드 참사대회 활동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0년도에 한국 청소년 월드 참사대로 중국의 캉셔카라는 지역에 가셔서 비단봉을 두 곳이나 등장을 하시고 네. 이후에도 2016년도에 멕시코 최고봉을 등장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하이킹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에팔레치안 트레일 3,500km를 완주하셨고 2018년에는 미국에 있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4,300km를 완주하셨고 미국 2019년에는 미국 컨티넨탈 디바이드 트레일 5,000km를 완주하셔서 요 미국에 있는 이 3대 장거리 트레일 3개를 모두 완주하신 한국 여성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0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어요. 제가 하이킹을 장거리 하이킹을 해보진 않았지만 키로수로 운전을 해서도 12,000km를 넘게 간다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코스를 모두 완주하는데 혹시 시간을 합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2016년도에 장거리 하이킹을 시작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CDT라고 하는 5,000km의 트레일을 한 절반 정도 먼저 걸었고, 그 다음에 17년도에 밸런시아 트레일, 18년도에 PCT, 그리고 19년도에 마지막 CDT 구간을 해서 전체 걸린 게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4, 5개월씩은 걸렸으니까 한 12개월, 1년 넘게 12개월, 한 15개월 정도 걸린 여정이긴 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해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대단하다는 말씀을 나중에 정말 존경스럽고요. 하고 제가 이 기록을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국내에도 이제 백두대간 종주가 있잖아요. 네. 긴 트레일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백두대간 종주조차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긴 트레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정말 시작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6년도에 장거리 하이킹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시작으로 거슬러 올려가려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이제 2016년도에는 저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그 당시엔 남자친구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된 양희종님이신데요. 편의상 양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양분이 그 당시에는 엄청 친한 친구 사이, 은한매 같은 사이로 산에서 막 같이 산도 다니고 막 이렇게 사회 문제도 고민하고 약간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친구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는 미국에 장거리 하이커가 돼서 떠났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궁금증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장거리 하이커라고 해가지고 해서 막 5,000km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길래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도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종주 코스들은 좀 가봤다라고 할 정도로 산에 푹 빠져 있었을 때였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멋있는 데가 많은데 왜 굳이 해외에 그리고 그거를 4박 5일 동안 막 산길을 다니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할 때마다 궁금하고 막 그 설명을 해주지만 잘 상상으로 안 되는 그 모습이 있어서 계속 그 호기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여름 휴가를 내서 이제 남자친구를 보러 갔었고 당시에 한 50km, 60km 정도의 일정을 저희가 짜서 그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의 그 일부 구간으로 저희가 같이 하이킹을 갔어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에서 경험했던 거는 와 이렇게 멋진 자연이 있다고?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의 풍경에 압도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서 만났던 장거리 하이커들의 삶들이라든지 그런 표정들이 내가 모르는 뭔가의 미지의 세계가 여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와 장거리 하이킹 이래서 사람들이 하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휴가로 갔던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하러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는 그 경험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은 장거리 하이킹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좀 씨앗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2010년도 늦 여름에 휴가로 돌아와서 한 2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 회사 생활 정리하고 남자친구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나도 한번 장거리 하이킹을 경험해보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컨티넨탈 디바이드 트레일을 일부가 그 후반부 부분 걷기 시작하면서 장거리 하이킹의 여정이 시작됐고요. 놀랍더라고요. 벌써 10년 차. 네, 그 매력에 푹 빠져서 그렇게 시작했던 여정이 지금 이제 10년 차 장거리 하이킹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우연히 시작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좀 우연일 수도 있고요. 이제 워낙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남들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또 흘러간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럼 그 남편분하고 처음 걸으셨던 코스가 혹시 그 종묘제 구간이었나요? 처음에 이제 휴가를 갔을 때 한 5, 60km로 해서 갔던 구간은 종묘 트레일 구간이기도 하고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의 일부 구간이기도 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높은 마운트 히트니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계획은 조금 더 저희가 큰 포부를 가지고 거의 길게 정말 PCT 하이크처럼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체력
제가 이제 그 전에 완전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고 워낙 오랫동안 친구로서 지내왔던 것도 있었고 그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되게 애절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산 갔다 올게 하면 통신이 잘 되잖아요. 근데 미국 그리고 당시 이제 희종님이 걸었던 그 CDT라는 구간은 정말 오지 중에 오지여서 거의 산에 꼭대기에 빵 터진 곳에만 올라가야지 통신이 되고 그 외에 통신이 안 되는 구간이 많아서 마을로 내려와야지 연락을 할 수 있었거든요. 4박 5일, 3박 4일 만에 연락을 하니까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렇게 마을로 내려서 통화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뭐 결혼식 이런 것들 허울 같은 것보다는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휘트니에서 청혼 받고 그래 결혼해라고 하고선 저희는 그거 외에 다른 거를 결혼식 같은 건 일절 올리지 않았고요. 그냥 저희끼리 그냥 거기서 결혼 우리를 한 거다 서약했다라고 하고선 그냥 그 날을 결혼 기념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따로 부모님들한테도 결혼식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약간 부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기는 해요. 좀 더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멋있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네. 아직 프로포즈를 못해서 피트니가 우선으로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남편 양희동님께서 고산 증세를 좀 모르고 했다는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래서 고산으로 가야 되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등반도 해보시고 하이킹도 해보시고 입장이시잖아요. 저희는 사실 등반만 해보시고 하이킹은 안 해본 그런 네.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보신 입장에서 혹시 등반과는 다른, 그러니까 등반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하이킹만의 매력이 혹시 있다고 느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뭐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10년도에 한국청소년 오디토리움에 경험을 했었었고 그 이후에도 뭐 히말라야라든지 그렇다고 막 히말라야 피크를 올라가고 아직 그 정도의 그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어서 히말라야에서도 이제 뭐 패스들을 먹으면서 약간 장거리 하이킹 방식으로 하고 계속 이제 한 5, 6,000m의 그런 고산 등반 같은 것도 해보고 호모등산학교에서 암벽 그 클라이밍 수업도 듣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험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좀 그 등반의 매력에 대해서 100%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등반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주먹보고식으로 알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등반이랑 장거리 하이킹이 좀 제일 다른 점은 등반은 이제 수직으로의 세계라고 하면은 장거리 하이킹은 수평으로의 세계이기는 해요. 그래서 등반을 할 때는 내가 올려다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인을 하고 이제 힘들게 올라가서는 내려다보면서 아 내가 이만큼 올라왔네, 내가 오늘도 이만큼 해냈네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면은 장거리 하이킹은 멀리 엄청 점처럼 보이는 산을 향해서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은 그게 어느샌가 산이 내 눈앞에 있고 거대하게 그리고 내가 그 산 위에 올라가 있고 약간 이런 걸 경험할 수도 있고 저희는 굉장히 좋은 항상 뿌듯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능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쭉 걸어온 길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그러면은 아 내가 이만큼을 정말 내 두 발로 걸어왔네라는 생각을 들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하는데 그렇게 약간 등반이랑 다르게 장거리 하이킹은 시야가 수평으로 이동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매번 등반을 할 때마다 저 인수봉 등반할 때 정말 벌벌벌 떨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등반을 할 때도 그렇고 고산에 올라갈 때도 그렇고 굉장히 겁이 나는 편인데 그 겁의 연장선상에서 약간 익스트림한 것도 있고 쫄깃쫄깃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저도 그리고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분명히 딱 어느 순간 약간 무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장거리 하이킹 같은 경우는 똑같이 무아의 세계로 들어가기는 해요. 어느 순간 뭔가 딱 주변에 거가 없어지고 그 길 위에 나 혼자가 서 있고 자연이 이렇게 있는 무아의 세계로 몰입을 하는 순간이 되긴 하는데 장거리 하이킹 같은 거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장거리 하이킹은 좀 평온한 가운데 속에서 그 무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면은 물론 장거리 하이킹 할 때도 막 너글지대를 지나야 되고 능선을 지나야 할 때는 좀 불안불안하고 긴장감이 생기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와 하면서 약간 이렇게 깨이는 듯한 그 무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등산이랑 장거리 하이킹의 좀 다른 매력일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비슷한 점도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등반을 할 때는 사실 쉬운 등반이 아닌 이상 여유가 없잖아요. 네네. 그 하이킹을 하면서는 좀 여유롭게 이렇게 내가 걸어온 길을 즐길 수도 있고 이런 무아의 그 세계를 즐길 수도 있는 또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등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도 사실 그 등반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엄청 몰입이 돼서 다른 생각을 못하는 그 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잡생각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서 몸을 좀 혹사시켜야지만 머리가 쉬는 약간 그런 거다 보니까 등반을 그래서 좋아하게 됐었는데 하이킹도 비슷한 또 그런 매력이 아마 좀 많이 느끼실 수도 있고 할 거예요. 언젠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 중에 가장 매력적이었던 코스를 뽑으신다면 어떤 코스가 있을까요? 등반하신 코스 중에 가장 매력적인 등반 코스 굉장히 어렵죠.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실 그래서 매번 바뀌기도 하기도 하고 뭐 내가 갔다 왔던 그 트레이닝이나 그 등반 코스를 갔다 왔던 때가 되면은 그때 맞아 나 거기 갔었는데 거기 진짜 좋았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제일 매력적인 코스로는 저는 존미어 트레일 꼽고 싶기는 해요. 존미어 트레일은 이제 미국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트레일이고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익숙하게 아시는 곳일 수도 있어요. 장거리 하이커들이 아니어도 워낙 이제 클라이머들한테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그냥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로망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곳인데 시에라라고 하는 구간으로 불리기도 해요. 약간 험준한 산악지대고요. 전체적으로 해발 고도는 한 3,000m 정도 평균적으로 되는 곳들을 계속 산을 이렇게 패스를 넘어가면서 가는 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운트 히트니부터 시작을 해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요세미티 밸리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를 연결하는 트레일이고요. 한 전체 길이는 360km 정도 되는 여정인데 그곳에서 보이는 풍경들이 진짜 멋있어요. 정말 다양한 풍경들을 볼 수 있고 시즌을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바위산들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초여름 때 가면은 온통 새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어서 약간 설산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고요. 그런 산악 지형들이 만들어낸 호수들을 또 같이 즐길 수도 있고요. 그런 풍경이 멋있는 것도 멋있지만 약간 거기는 트레일이 엄청 높은 산을 하나 넘어야지 마을을 갈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고립된 듯한 느낌이기는 해요. 통신 같은 것도 좀 더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연을 깊숙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좀 장거리 하이킹의 그런 매력들을 농축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트레일이라 좀 애정되는 곳이고 그 말씀 쪽에 물어봐 주셨던 것처럼 마운트 휘트니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에게도 되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 결혼식장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미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다 보니까 물론 그 데날리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올라갔을 때 정말 360도 서라운드로 보이는 그 풍경이라든지 이제 다 내 발밑에 있어? 약간 미국의 산들은 다 지금 내 발밑에야? 약간 이런 듯한 마음도 있어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도 정말 제일 매력적인 코스로 손꼽고 싶어요. 실제로 그 마운트 히트니가 있어서 이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하다 보니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요.
클라이머한테도 좀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세미티 밸리 쪽으로 연결된다는데 맞아요. 그래서 뭔가 걸어서 요세미티로 들어가서 등반을 하고 다시 거꾸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혹시 도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이커들이 가는 코스 말고 그 하이루트도 또 따로 있어요. 그렇다고 하이루트가 뭐 무조건 다 이렇게 클라이머들한테 더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높은 지대에서 거기를 걸으면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리치 등반이라든지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까지는 좀 더 재밌는 요소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코스들에 비해서 좀 더 약간 등반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구간들이 좀 더 있다. 또 일부 구간들은 리치 등반 같은 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세미티 다음에 가야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질문으로요. 현재 지금 단독 무지원으로 장거리를 하이킹하시는 그 고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여기 이제 종료 트레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장거리를 단독 무지원으로 짧지도 않은 걸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하신다는 게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고 좀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단독으로 장거리를 걷는 그 프로젝트를 도전하게 되셨는지. 네. 일단 그러면 고솔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벌써 4년, 5년 차가 됐네요. 이제 고솔로라는 그 프로젝트 이름으로 제가 매년 한 번씩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혼자 그 여정을 이어가는 거고요. 근데 일단 혼자 가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FKT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장거리 하이킹이나 트레일 러너들한테 있는 FKT라는 문화인데 패스티스트 농 타임이라고 해서 특정 트레일을 제일 최단시간에 완주하는 약간 기록 경쟁 같은 거고요. 아마 이제 등반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피드 레코드에 관련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알렉스 호널드가 엘피피탄 로즈를 뭐 1시간 좀 넘어서 올라갔다 이런 게 스피드 레코드로 되는 것처럼 약간 하이커들 사이에서는 이 트레일을 내가 몇 시간 만에 아니면 며칠 만에 완주했어. 약간 이렇게 서로 하는 기록 경쟁 문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고솔로 프로젝트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혼자 하는 거면서 그런 FKT에 도전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이랑 2021년에는 백두대간에 FKT를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젠가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당장 백두대간을 처음부터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좀 못하고 있었었는데 원래는 다른 거를 더 먼저 해보고 싶다는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2020년대에 넘어가면서 전 세계를 휩쓴 아이가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약간 모든 게 올스톱 됐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다가 맞아 나 백두대간 되게 좋아했는데 백두대간에서 이런 거 해보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FKT 고솔로 백두대간이라는 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백두대간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는 좀 많이
PPT라든지 모든 거 다 챙겨서 갔고요. 무지용이다 보니까 흐르는 물을 급수하는 거 말고는 남들이 힘내세요라고 하면서 주는 것도 받아먹으면 안 되고 완전 다 거기 무지용으로 해서 했는데 2022년도에는 제가 한 125시간 걸려서 완주했고요. 2023년에는 120시간으로 완주를 해서 3개 FKT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24년도에는 다시 도전을 했는데 왜냐하면 FKT 같은 경우에는 뭐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가느냐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FKT 종류가 다른 장르로 되는데 제가 이제 23년도에 했던 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도전을 했는데 작년에는 좀 뭔가 제 거가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2번이나 이제 시도를 했는데 중간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조금은 나한테 하는 것도 무의미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는 뜬 잔을 좀 마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고솔로 프로젝트들을 4년째, 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솔로 프로젝트에서 지금 조명 트레이를 그건 3번째 도전, 3번을 도전하셨던 건 맞으실까요? 네, 그게 횟수로는 3년, 3번인 거고요. 도전한 횟수를 치면은 한 5번에 도전한 것 같기는 해요. 대단하십니다. 그 조명 트레이 도전하시는 동안에 그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폭설로 인해서 다리가 무너졌던 걸로 그렇게 봤었는데 그 다리는 그럼 도전하신 내내 복구가 안 됐던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무너지고 나면 바로 다음에 막 복구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시즌 내에 복구가 될 텐데 미국 사람들은 좀 일처리가 늦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계속 방치되어져 있었었고 약간 폭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미국의 그 딱 한가운데 그 조미어틀의 한가운데에 있는 다리가 무너졌는데 거기가 또 물살이 너무 빨라서 도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원래 계획이 뭐 7월 초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눈이 녹는 겨울 동안 왔던 눈들이 녹고 수위가 높아지고 유량이 빠른 시즌이라서 너무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제 모든 일정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뭐 퍼밋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바꿔서 늦춰가지고 시작을 했는데도 그 강을 건널 때 좀 무섭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다리 없이 도강으로 계속 길을 이어갈 수밖에 없긴 했었어요. 결국에 그 강을 그 물살도 세고 깊어진 강을 건너신 거잖아요. 네네. 그때 그 강 앞에 섰을 때 아직도 복구는 안 돼 있고 네. 또 돌아가야 되나 고민도 되고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가게 된 결정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초반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그게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거는 계속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하이코드 사이에서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을 건너지 못하면은 그냥 다리가 무너진 그 강을 그대로 건너지 못하면은 우회해야 되는 거리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하이코드도 워낙 예민한 부분이었고 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했지만 그걸 건너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일정을 바꾸는 걸로 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한 2, 3주 정도 더 늦춰가지고 이제 그 일정을 계획해서 다시 이제 진행을 하고 했는데도 사실 저 건널 때는 아무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찔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잘 안전하게 건너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길이 나왔어요. 정말 멋있고요. 네. 제가 그 기사에서 그 기사가 아니라 아마 이한님 인스타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조미어트레일 하실 때 강을 건넜던 그 기록 보고서 들었던 생각이 약간 천연점종 비슷한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게 물러서지 않고 그냥 보강을 결국에 하네. 그 모습 정말 멋있었었고요. 좀 사실 등반을 하다 보면 진짜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거든요. 저보다 더 심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겁이 많아서 더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남들은
잘 올라가는 길에서도 겁을 먹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뭐 이렇게 우발 상황이 발생해서 뭐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럴 때 이제 장거리 이제 워낙 장거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짧은 몇백 킬로도 아니고 몇천 킬로짜리 장거리를 하시다 보면 이런 조미료 트레일에서 있었던 것처럼 다른 우발 상황들도 많이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길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에 마주쳤을 때 그런 이제 난관들 앞에서 갈등이 될 때 내가 그 두려움이나 뭔가 걱정이나 이런 걸 극복해내시는 혹시 노하우나 아니면 동기를 좀 부여받는 그런 게 혹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저도 되게 겁쟁이라서 저 약간 걱정 인형이어서 되게 사서 막 괜히 걱정하고 이런 성격인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트레이를 준비할 때 사전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솔로 프로젝트 같은 거를 준비할 때 그 학생 때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몰두해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정말 약간 브람핑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약간 막 그런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정도로 하는데 그런 준비 과정에서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 준비를 하려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해봐요. 그래서 조미료 트레이 같은 경우도 준비할 때 보통 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제가 준비를 하긴 하는데 체력적인 준비보다도 마음에 대한 준비, 트레이에 위해서의 준비를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엄청 머릿속에서 돌려보는 편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머릿속에서는 조미료 트레이를 정말 한 100만 번을 갔다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길 위에서 막상 마주쳤을 때 그런 두려움을 마주쳤을 때는 신기 좀 기도도 많이 하고요. 힘 좀 주세요. 저 할 수 있게 좀 힘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자기 체면을 좀 많이 하기는 해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것쯤은 껌이야. 너 그냥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돼. 약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약간 그거가 왜 그럴까에 대한 걸 생각해 봤을 때 FKT든 뭐 그런 고솔로 프로젝트든 저는 좀 제가 목표 설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남들이 또 이거 한번 해봐 약간 이거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그 길 위에 쓴 거고 내가 나는 이번에 했을 때 이 정도 준비되는 그래도 120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나를 확인한 상황에서 목표 설정을 하고 약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지금까지 준비 잘했잖아 라고 약간 그렇게 좀 자기 세뇌를 많이 하면서 저는 좀 그런 용기를 얻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걸 촬영해놓기는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정말 할 수 있어라는 거를 엄청 스스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스스로한테 질문을 외우면서 많이 용기를 얻고 있는 결국에 그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 할까요? 믿기에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암시를 하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위험 요소가 생각보다 간간히 있다면 사실 클라이밍 하실 때는 더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뭐 알고 있기로는 송곳봉 개척하신 거 그때도 있었는데 네. 두려움을 극복하실 노하우가 있으세요, 선생님? 일단은 벽에서 뭔가 이제 큰 일이 생기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일단은 도망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나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 단피치 이런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또 겁먹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인수나 선처럼 비교적 네. 소금병이나 뭐 LKT 타는 이런 큰 벽에 비해서는 좀 작은 벽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도망갈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근데 소금봉에서는 사실 도망을 갈 수가 없었어요. 도망을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저희 팀원들이 등반력은 다들 좋지만 체력도 좋지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인원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포기하게 되면 그냥 다 같이 죽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그때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그때 이제 자기암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포기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냥 죽자 하면 편할 것 같은데 혼자라면 너무
결정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이 사람들 목숨 결정할 권리가 없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 하고 막 자기 암시를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그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저에 대한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세뇌를 시키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등반이랑 하이킹이랑 의외로 되게 닮은 종류로 꽤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것을 알게 돼서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해온 게 꽤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제일 약간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백두대간 말씀하실 때 잠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백두대간 종주를 하실 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에 이제 야간 사행도 안 되고 아니면 뭐 이것저것 뭐 제도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구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등반에서도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고 사실 제가 작년에 수목공을 등반했을 때도 물론 그 전년도에 갔을 때는 출입금지 지역이 아니라서 당연히 올해도 그럴 줄 알고 갔는데 어쨌든 앞에 가보니까 출입금지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결국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등반을 하는 결정을 했었는데 이한일님이 이제 백두대간 종주를 하실 때 비법정 탐방로를 전체를 다 우회하시면서 그 규제를 완벽하게 지키는 하에 그 종주를 하신 걸 보면서 솔직히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는데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그 규제가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제가 내 기준에는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내 개인의 이제 뭐 예를 들어 등반이나 하이킹을 하고 싶은 욕심과 그 제도의 이제 준법 정신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엄청 하게 될 텐데 그 갈등 사이에서 완벽하게 그 규제에 따르는 그 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어떤 사고 과정 혹은 내 욕심을 통제하는 노하우 그런 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되게 진짜 민감한 주제이기는 하죠.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곳들이 많고 산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되게 애통해요. 애통하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산에 다녔었던지라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예전에가 훨씬 더 산에 가는 게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막 국립공원에서 캠핑도 했었고 막 되게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통제되는 게 많고 산불 조심 기간은 왜 이렇게 또 길어지는지 자꾸만 거의 막 절반 가량을 못 다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되게 슬픈 거긴 하지만 저는 좀 고민 끝에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백두대간 같은 경우에는 비법정 구간이 한 70km, 80k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토막토막 그걸 다 합쳐서 한 70km, 80km 되는데 그런 구간들을 다 도로로 우회해서 산길로 우회해서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제가 정작 걸었던 길이는 830km, 백두대간이 그 정도 한 100몇십 km 늘어난 거죠.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너무 슬프고 하기는 하지만 좀 드는 생각은 그렇게 스스로 설득했던 거는 내가 그래도 지켜야지 나중에 하나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의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내가 산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을 당하긴 하지만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이 필요해. 아니면 이런 거는 우리 산 즐기는 사람들이 이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하니까 이제 이것 좀 바꿔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좀 슬프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좀 그렇게 하면서 일단 좀 다독였고 두 번째로는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라는 마음이 좀 크게
아버지만 해도 전봉산을 갔다 오셨고 전봉산에서 그 하이킹 하셨던 세대이신데 저는 지금 전봉산에 못 가는 세대잖아요. 거기도 비걱정 구간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거기도 뭐 평생 묶여있진 않겠지. 내가 계속 나는 산에 다닐 거니까 어떻게든 내가 좀 제한된 거에서 자유를 누리긴 하지만 그 압법도법을 지키면서 가다 보면은 계속 이런 거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나도 언젠가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더 낼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제한했던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좀 이렇게 초연해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은데 저도 매번 똑같아요. 정말 너무 슬프고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왜 내가 바보치고 당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못 가는지 모르겠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도 똑같이 가지 못하게 하는 구간이 있어요. 뭐 약간 산사태가 일어났다든가 아니면은 뭐 산불이 났다든가 또 무슨 이유 안전상의 환경상의 문제로 통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맞고 끝나잖아요. 근데 해외에는 우회로를 공식적으로 다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의 당장에 막 그걸 다 오픈하거나 사람들한테 다 개방하지는 않더라도 그곳을 제대로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숨구멍을 좀 열어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작년에 비슷한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했던 답변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저는 결국에 약간 강경한 입장으로 할 거는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일단은 마음이 약간 여유, 아까 말씀하신 초연한 자세가 좀 먼저 있어야지 그걸 이제 내가 실천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산은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고 그게 솔직히 좀 걱정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갈등을 보통 그냥 갈등을 하다가 가야지 이렇게 결정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은 저 혼자만 이제 산을 다니고 저 혼자만 등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등반계가 발전해야지 저한테도 좋은 거고 사실 저는 클라이밍 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반계가 발전해야 하는 것이 저한테도 좋은 거고 하니까 너무 내 개인적인 욕심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좀 절제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뭔가를 요구하는 게 그렇게 하면 좀 더 수용을 그쪽에서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이하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에서 이렇게 우회로를 통제를 하면 우회로를 안내해주고 이런 것도 있는지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등반 같은 경우는 사실 벽상에서 벽 하나를 벽에서 이제 일부러 승원을 통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겠지만 보통 통제하는 벽을 통제하겠지만 우회로를 알려주는 경우는 사실 뭐 어렵기도 할 뿐더러 일단 없었거든요. 제가 갔던 경우는 하이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단 길이다 보니까 좀 우회로를 만들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방식이 또 그런 대안을 제시해주는 방식이 있다는 것도 참 놀랍고 좋은 국내에도 도입이 됐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또 질문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하늘님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혹시 장거리 하이킹에 관한 과정을 장거리 하이킹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없을까 이게 잠깐 궁금해져서 찾아보다 보니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포럼공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침 딱 이하늘님이랑 앞에 분이신 양정님이 하시는 교육이 딱 있었습니다. 그게 일단 국내에서 장거리 하이킹을 다루는 유일한 교육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네, 맞아요. 저희 이미 이제 올해 기수까지 10기가 시작되어지고요. 4, 5년 차 되어지고 장거리 하이킹에 대한 전반적인 걸 배울 수 있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장거리 하이킹이라고 하면은 산에서 어떻게 걷고선 어떻게 산에 오르내리는가부터 시작해서 장거리 하이킹을 가려면은 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장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어떻게 먹고 자고 생활하는지를 배우고요. 국내반만 원래 있었는데 이제 2년 전부터는 사실 이제 장거리 하이킹은 스루 하이킹이라고 하는데 그게 미국 쪽에서 좀 먼저 시작된 문화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본토인 문화가 시작된 그 미국으로 직접 가서 실습을 하고 그걸 경험하고 올 수 있는 그런 해외관 과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거에서는 뭐 그런 거 말고도 장거리 하이킹에서는 그냥 하면 되잖아 라고 다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장거리 하이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이제 BPL이라고 해서 배낭을 얼마나 이렇게 컴팩트하게 잘 싸는가.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좋은 장비로 다 채우고 가벼운 장비로 다 채워 약간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제일 산에서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다니는데 정말 필요한 딱 그 짐들을 쌀 수 있는가 약간 그런 것들에 관련된 BPL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거긴 하지만 등반 많이 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어프로치의 힘을 키우실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니까요. 장거리 하이킹 코로 등산학교 장거리 하이킹 과정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열리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모집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3월 달에 저희가 봄 시즌, 갑자기 광고처럼 되는데요. 봄 시즌이랑 11월 달에 이렇게 1년에 2번 국내반 운영하는데 봄 시즌 거 10기는 다 지금 이미 접수 마감됐고요. 11월 달에 접수하시면 11월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 교육이 국내에서는 이제 장거리 하이킹 교육으로는 이제 유일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애정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남편분하고 이제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육을 이제 진행하실 때, 교육에 임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저랑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대 장거리 트레일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PCT, CDT, AT 이거가 되게 미국의 수많은 장거리 트레일 중에 되게 대표적인 3대 트레일인데 이거를 다 걷고 나면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 약간 명예가 주어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한 400명, 5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12,000km를 넘게 걸은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랑 남편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그거를 둘 다 트리플 크라운을 취득이라고 해야 되나? 달성한 사람인데 약간 저희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거를 교육 과정으로 배운 게 아니라 체험 경험적으로 땅탕탕 하면서 되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이렇게 거기서 경험을 하면서 체득적으로 배우는 건데 그 교육 과정, 장거리 하이킹 교육 과정에서는 저희는 좀 우당탕탕 배웠더라면은 이분들은 좀 더 그런 시행착오를 덜 겪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일단 그런 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긴 거리를 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중점적으로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는 경험적으로 다 취득할 수 있고 유튜브나 등반 관련된 하이킹 관련된 책 같은 거 찾아보면 다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강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장거리 하이킹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장거리 하이킹 재미를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제일 커요. 그래서 정말 그 본연의 걸로 돌아가서 장거리 하이킹을 저희가 왜 이렇게 해오고 있는지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교육 과정 끝나고 나서 이제 배낭 저기 방에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 또 짊어지고 나가야지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를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거를 좀 저는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거는 정말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산에서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산에서 경험하다 보면은 쌓이면은 산이 막 마냥 좋지만은 않잖아요. 무섭기도 하잖아요.
것들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분들이 산에서 안전하게 이제 즐기다가 다시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걸 중점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 교육생분들이 이번이 이제 10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이제 교육을 받고 수료하신 이제 교육생들께서 그 쭉 장거리 하이킹으로 이제 열심히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이 네. 많이 있으신가요? 네, 꽤 많아요. 그래서 국내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수들끼리 같이 뭐 주기적으로 장거리 하이킹을 뭐 1박 2일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가기도 하고 가까운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으로 같이 동기분들끼리 갔다 오시기도 하고요. 되게 유의미한 게 올해 이제 PCT를 가시는 졸업생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과정 수료하시고 나서 나도 PCT를 정말 이제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번에 이제 세 분이 이번 연도에 PCT로 떠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좀 약간 마음이 몽글몽글한 느낌이거든요. 교육생분들이 이제 그런 험난한 어떻게 보면 여정 그런 이제 도전을 떠난다고 하시면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사된 입장에서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저도 경력은 짧지만 뭐 암벽장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모 등산학교에서 강사로 막내이긴 하지만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교육생들한테 그 재미를 알려주는 게 사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교육에서 배웠던 거를 알아서 이제 계속 활동해 나가는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 재미를 느끼게 흥미를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교육생분들한테 이제 재미를 이제 하이킹의 재미를 잘 제가 볼 때는 잘 전달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미나 흥미를 잘 느끼게 해주는 뭔가 나만의 노하우 약간 이런 게 있으실까요? 장거리 하이킹도 그렇고 사실 등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이 성취욕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큰 자극으로 동기부여로 되긴 하는데 등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큰 벽을 올라왔어 내 힘으로 물론 줄 당겨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올라왔어라는 그걸로 계속 갈 수 있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 거가 있으면은 장거리 하이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뎌서 걸어왔는데 그 길이 쫙 보일 때 나는 내가 하루에 20km를 어떻게 걸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20km를 한 발 한 발 해서 걸어오는 거를 보여줬을 때 그런 거에서 장거리 하이킹에 대한 좀 재미를 많이 느끼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일상생활 요즘 살아갈 때 항상 컴퓨터만 보고 있고 책상에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자연의 소리를 뭔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장거리 하이킹은 빠질 수 없는 산속에서 자고 산속에서 눈을 뜨는 그 재미를 뭔가 경험하게 되면은 약간 그래서 오감을 많이 여시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많이 보시고 많이 느끼고 많이 들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 교육도 이제 약간 경험 위주로 이렇게 하는 교육이신 거죠? 그래도 실습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저희가 뭐 거기서 일거수일투족 다 이렇게 코칭도 해드리고 하지만 그냥 좀 무르르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네.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교육.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참고해서 네. 재밌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재밌게 뭔가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암장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강사를 한 번 썼었는데요. 그 강사님이 체험 강습을 하신 분들은 그 종이권으로 남는 경우가 많고 제가 체험 강습을 하고 바로 하고 그래서 그래서 단체장을 넘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시계가 없어서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뺐으면 또 청중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또 부족하니까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하진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청중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면 먼저 하시고 청중분들 질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네. 일단은 정말 좀 영광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김창호 특별상을 받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앞에서 대담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재밌어서 한 건데 정신 차려 보니까 나름 도전을 하고 있었던 삶이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 도전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다 도전이라는 거를 직면하고 있고 항상 도전이라는 친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귀한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오신 것도 도전일 수도 있고, 뭐 아이를 양육하시거나, 뭐 회사에서 뭐 승진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 매일매일에 뭔가 육아를 하시거나, 뭐 가사 일을 하시거나, 모든 것들이 다 도전일 수 있는데, 그냥 저희가 아까 머스렛처럼 이야기했던 것들의 거를 생각해보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 믿고 한 발 한 발 제가 한 것처럼 내딛다 보면은 그 긴 길의 끝에 가 있을 거고, 금지님께서 스스로 믿고 하나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위에 돌들을 만져가면서 올라간다 보면은 그 정상에 서는 것처럼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도전의 여정을 잘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사실 저랑 남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길 위에서 만나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게 진짜 하이커들끼리 많이 하는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봐. 그냥 나중에 봐. 약간 뭐 길에서도 봐. 약간 이런 식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문학 작품 같은 거 보면은 흔히 길을 인생에 많이 빗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저희가 같이 모인 분들도 각자의 이제 장거리 트레일, 각자의 길들을 걷다가 이 자리에서 잠깐 만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이야기뿐만 아니라 2부에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또 이제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각자의 자리로 또 돌아가서 각자의 긴 길들 걷다가 또다시 또 언젠가 길 위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좀 계속 도전이라는 삶을 크건 작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이 응원도 부탁드리고요. 또다시 길 위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청중분들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자유롭게 그렇게 질문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문 트레이드 할때 무제한 수를 하셨잖아요. 네. 표현하실 때 생수 말고는 어떠한 지원품도 없이 하셨다. 네.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무지원의 범주인지 아니면 장거리 트레일 하시는 분들의 기본 마인드인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무지원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FKT라는 그 문화 내에서 아예 딱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포티드로 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약간 이렇게 된다. 근데 언서포티드, 무지원 방식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고 물 같은 거 제외, 자연에 흐르는 물이라든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들을 제외하고는 구매할 수도 없고 누가 주는 거를 건네받아서 먹어도 안 되고 그냥 정말 자급자족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는 거라서 제가 조금 좀 유도리 있게 하고 싶어도 약간 그런 딱 규칙 내에서 정해진 규칙 내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게 지금 대단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일인데 네. 보통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은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본인이 평소에 트레이닝을 하고 어떤 부분이 강해야 되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누구도 좀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데 지구력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분묘 트레일을 360km를 한 120시간 동안 그거로 했던 거에서 하면은 시속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계속 하이킹을 하는 걸로 했고 하루에 잠자는 거를 3시간 미만으로 2시간, 3시간으로 미만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이게 힘들다 보니까 맨 처음 목표하고는 2시간만 자야지 했는데 자꾸 3시간 자게 되고
지구력 키우는 걸 좀 많이 중점적으로 했었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정신적으로 무너진 적이 있어서 이거 답이 아닐 수 있긴 하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냥 스스로 잘 준비했으니까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좀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해서 정신력에 대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두두 후보님 팔로워인데요. 네. 되게 궁금했던 게 항상 인스타로 보면은 되게 다양한 모험을 하시는데 이게 모험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막 굉장히 귀한 기회이기도 하고 한두 번 가는 그런 네. 여행이기도 한데 그런 여행들을 모험을 자주 하게 되면 혹시 그러한 설레임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 설레임이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하는데 저는 매번 좀 설레기는 해요. 그리고 매번 굉장히 좀 기대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냥 똑같겠지라는 생각을 해도 매번 새롭기도 하고요. 신기하게 좀 같은 곳을 여러 번 가기도 했었어요. 좀비어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물어보셨던 고솔로 프로젝트 시도했던 거로 치면은 총 5번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3번을 제가 실패를 중간에 중타를 했었고요. 그 고솔로 프로젝트를 딱 요이 딱 이거부터야라고 하는 거 말고도 사실 그 전에 제가 코스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제 약간 좀 적응 기간까지 하면은 좀비어 트레일만 제가 한 10번을 들었더라고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너무 좋아요. 약간 이거는 성격이 제가 그냥 그 순간, 왜냐면은 그때의 것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여전히 좀 설레이고 매번 가끔 두근두근 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하이킹을 또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연이 많이 안 됐는데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네. 혹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을 때 어떠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좀 하시는지 그런 거. 경비요. 경비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장거리 하이킹, 프로젝트성 말고 장거리 하이킹으로 할 때는 좀 정말 저희가 하이커 트래시라고 해가지고 되게 꼬질꼬질하게 막 좀 궁상 맞게 다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기준은 외식은 맥도날드 이상은 없고요. 레스토랑 팁 같은 거 주는 레스토랑을 갈 수 없고 가급적이면은 막 다 그냥 음식도 해서 먹고 약간 맨날 먹는 끼니 같은 건 라면으로 때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장거리 하이킹의 비용으로는 그냥 그런 프로젝트 말고 그렇게 가는 PCT라든지
질문 저도 평상시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뭐 실례가 안 된다 아니라고 생각이 좀 네. 드는데 남편하고 두 분을 보면 남편은 누가 봐도 그렇게 잘 하게 생겼잖아요. 아, 네, 그런가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하늘 씨는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생겼어요. 제 느낌에.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아까 손혜영 말씀한 체력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원래 해보니까 내가 원래 타고나게 체력이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체력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차이의 경우가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하다 보니까 체력이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장거리 하이킹을 하기 전에도 워낙 산도 좋아했었고, 운동 자체도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를 꾸준히 해오긴 했었지만,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 정도가 된다고. 약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 목표를 좀 정해놓고, 내가 이거를 이제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이렇게 증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나 이것도 해보고 싶네. 이게 혹시 될까?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준비 기간을 길게 잡고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 체력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저도 원래 좀 지금 이렇게 화장하고 와서 그렇지. 두 분 다 누가 체력이 더 좋으신가요? 그래도 남자인데. 일단 좋은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아마 시간 관계상 일단 질문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나중에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두두 부부 맞죠? 네, 맞아요. 두두 부부 유튜브 채널 해주시거나 아니면 11월에 코오롱 등산학교 장거리 하이킹 코스 들어가셔서 질문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